안녕하십니까. 자, 경영지도사 1차 제2과목의 경영학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그 경영학을 갖다가 다 해서 7개 파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7개 파트 해가지고 제일 먼저 경영학의 기초가 나옵니다. 파트 1. 기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 세부적인 내용들 나오죠. 파트 2에 경영 전략 나오는데 사실은 경영 전략하고 경영학의 기초가 경영학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마케팅, 조직행위론,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해가지고 경영 기능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영학 원론 교과서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맨 앞부분에 경영이 무엇이냐, 경영학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또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게 조직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조직을 갖다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경영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그런 뭐 경영학의 역사라든가 이런 내용들 공부한 다음에 자, 경영 과정이 나옵니다. 자, 경영 과정 해가지고 영어로 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 경영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자, 계획화가 있고요. 계획화가 있고 자, 계획을 세웠으면 두 번째로 조직을 만들어야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을 채우고 나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지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4단계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순서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목표를 정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해가지고 경영 전략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관한 내용이 이제 제2장에 나오는 겁니다. 경영 전략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필요한 게 뭐죠? 리더십, 모티베이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조직행위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게 통제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 과정을 지금은 우리가 4단계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관련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경영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경영 기능이라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우리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야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생산 관리가 있습니다. 경영 기능의 생산 관리.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아야죠. 뭡니까? 마케팅이에요. 예전엔 영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사람을 갖다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적자원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같은 것들이 다 경영 기능에 포함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영학 원론 교과서가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에 맞게 그 체계에 맞게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앞부분에 이제 경영학의 기초에서는 자, 경영학이 무엇인가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여기서 경영 대상이 되는 게 기업인데 기업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 경영학이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이에요. 경영학이 무엇이냐, 경영이 무엇이냐,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지난 2023년에도 여기서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40문제가 나오고 이럴 때도 뭐 10문제 내지 12문제씩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입니다. 절대 틀릴 수 없는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자,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앞으로 경영학의 여러 과목 공부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걸 공부하는 것보다도 시험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이 자, 그렇다는 걸 보시고 그래서 먼저 경영학의 기초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 경영학의 정의가 나오는데 경영학의 정의 여기 나와 있는 정의는 완전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그 아래 각주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임창희 교수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거다 해가지고 각주까지 붙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정의는 필요 없습니다. 정의는 필요 없고 우리가 원래 경영이라고 할 때 경영이 뭐냐 하는 건데 경영은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조직. 우리가 조직이라고 할 때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은. 크게 보면 국가도 조직이죠. 기업도 조직이고
가장 좁은 범위에서 본다면 가정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이런 걸 집합체를 갖다가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은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를 갖다 보는 겁니다. 조직마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략을 세우고,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채워가지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걸 갖다 운영하는 거예요. 경영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것이 경영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게 경영학인데, 조직에는 행정 조직도 있죠. 행정 조직 같은 경우에 행정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원리는 행정학에서 주로 공부하죠. 행정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국가 조직이에요. 공공 조직. 그다음에 근데 가정학도 있죠. 가정학은 가정을 갖다 운영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 좁은 범위의 가정을 갖다 운영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게 또 가정학이 되는 것이고, 모든 조직, 그 조직을 갖다 운영하는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게 경영이고, 그 경영에 필요한 원리를 갖다 공부하는 것이 경영학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하나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해가지고 경영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고 실천과학이에요. 실천과학이고 응용과학이라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영에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적 성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원래 이것도 초창기에 시험 볼 때는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교과서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교과서에 나오던 내용들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냈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 꽤 오래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는 겁니다. 사회과학이고 실천과학이고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경영은 조직을 갖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조직을 운영할 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이 경영학의 지도 원리라고 합니다. 경영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경영학의 지도 원리라고 많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 간에 그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지도 원리라든가 이념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법학에서 추구하는 법의 이념이 있죠. 뭡니까? 정의는 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은 시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런데 효율성과 함께 분배도 중요하죠. 공평한 분배. 가지고 경제학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 두 가지만이에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경영학에서 강조가 되는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 하는 건데, 다 경영학의 지도 원리 해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두 가지를 다 중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효율성과 함께 효과성을 중요시해요. 효율성과 함께 효과성. 그래서 두 가지를 갖다가 강조하는데, 효율성과 효과성. 우리가 효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효율적이다 하면 뭐죠? 근데 일정한 목표는 똑같은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용을 적게 들여야 되는 것이죠.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또 근데 비용이 일정하다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적은 비용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갖다가 추구하는 게 바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에피션시입니다. 자, 경영에서 그래야죠. 여러 가지 경영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은 최대화하고 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최대화하고 비용은 절감하고, 이게 바로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학의 첫 번째 지도 원리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도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게 사실은 그 관련해가지고 스티븐 로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스티븐 로빈스라는 학자가 있어가지고 국내에도 경영학 원론 교과서 수십 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외국 학자들이 쓴 책도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국내에서 제일 많이 보는 교과서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스티븐 로빈스가 쓴 경영학 원론을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경영학 원론에서 나온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직접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2019년인가 나왔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것이다. 효율성이에요, 이게. 그렇죠?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갖다 얻는다. 또 자원의 낭비 없이, 자원이 낭비가 되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자원의 낭비 없이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효율성 개념을 갖다가 그렇게
스티븐 로빈스가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성이 있는데 effectiveness예요. 자, 효과성이라고 할 때는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목표의 달성 여부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의 달성 여부. 대개 우리가 조직마다 연초에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이익을 얻기 위한 거니까 여러 가지 매출액에 대한 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갖다 달성했느냐 이거죠. 목표의 달성 여부는 바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목표는 달성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너무 컸다 그러면 효율성은 낮아진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의 지도 원리에 가지고 가장 중요시하는 두 가지 가치가 바로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늘 언급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거기 기출 표시가 돼 있죠. 이게 2022년도에도 나왔던 거예요. 물론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어려운 거 없이 아주 쉽게 나왔는데, 그래서 시험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2019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스티븐 로빈스 책에서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갖다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 자원의 낭비 없이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책에 그림까지 나와 있는데 그림도 스티븐 로빈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 그림에 하나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죠.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결과 해가지고 효과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표 달성은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과의 최소화라고 되어 있죠. 오타입니다. 오타고 결과의 최대화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마인드하고 행정 마인드 비교하는데 이건 전혀 볼 거 없습니다.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공공조직일 때는 이걸 연구하는 게 행정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리 목적의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책에 좀 간혹 언급된 책이 있는데 볼 거 없습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건 볼 거 없고요. 자, 다음에 이제 경영학의 두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경영학의 두 가지 흐름이 뭐냐? 원래 미국식 경영학이 나오기 전에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게 독일 경영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옛날 교과서에서는 이 독일 경영학도 경영학 교과서에서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독일 경영학은 전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1년부터 시작된 미국 경영학, 그때부터 바로 이것이 경영학의 근대 경영학이다 해가지고 언급되고 시험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독일 경영학과 미국 경영학 구분해 놨는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내용이니까 시험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예전에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개론 교과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싹 빠졌습니다. 독일에 대해서는 관심 두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영학의 역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경영관리의 역사가 나옵니다. 경영관리의 역사가 나오는데, 자, 미국 경영학이에요. 물론 이제 프랑스의 앙리 페올도 있고 하지만 대개 미국 경영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영관리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경영학이 과학적 관리론이죠. 미국에서 1911년에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테일러가 쓰면서 과학적 관리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생산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데 해가지고 또 그 이후에 뒤에 이어서 인간관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론에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많이 알아내요.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근대적 조직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근대 행동과학에 기초한 그 새로운 경영학의 이론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시스템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이론 같은 그 새로운 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매번 나와요, 이게. 그래서 2023년에 8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8문제 중에서 3문제가 경영관리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보셔야 되는데 되게 대학에서 경영학 한 학기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쭉 흐름대로 한번 파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의 역사에 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게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자, 미국에서 1911년에
11년에 자, 프레드릭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다 들어봤을 겁니다. 테일러. 자, 테일러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책을 씁니다.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이때부터 근대 경영학이 시작된 거예요. 자, 원래 테일러는 공장의 현장 책임자예요. 회사 사장이 아니라 자, 공장에 부임받아서 갔는데 현장 책임자입니다. 현장 책임자인데 현장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해가지고 연구 시작한 거예요. 그 연구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태업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태업이라는 게 뭐죠? 대충 일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 안 하고. 파업과는 달리 사보타지라고 해가지고 일은 하는 척하지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더 열심히 해봤자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테일러가 연구한 겁니다. 남대로 이제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인가 하는 걸 설정을 해요. 목표 과업량. 목표 과업량을 달성한 다음에 그 목표 과업량을 달성한 다음에 그걸 부여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과업량을 달성하면 높은 임금을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차별적 성과급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목표 과업량을 달성하려니까는 당연히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스톱워치 가지고 한 공정을 끝낼 때 걸리는 시간도 체크하고 해가지고 합리적인 과업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연구하고 동작 연구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목표 과업량을 정한 다음에는 현장에다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부가 있고 계획부에서 그걸 갖다가 현장에 알려주는 방식 해가지고 이제 지시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테일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려니까는 업무를 나눠야 돼요. 업무를 나눠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조직 중에 하나인 기능식 조직을 창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테일러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과학적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게 그날 달성해야 될 과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과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성하면 높은 임금, 그걸 잘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식 조직 만든 것이고 그걸 잘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부, 지시표가 나온 것이고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흔히 또 핵심되는 키워드 해가지고 과업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의 그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오로지 생산성만 강조했다는 거죠. 목표 과업을 달성하면 높은 임금을 준다. 그럼 다들 과업을 달성하는 데만 관심을 둘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생산성만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인간관을 갖다 우리가 경제인이라고 그래요. 또는 기계인, 경제인 또는 기계인.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전적 관리론 중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론 해가지고 조직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지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목표는 오직 생산성의 증대에 있었던 거예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 능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표준 과업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과업량을 달성하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일러의 이런 관리, 과학적 관리 또는 과업 관리라고 하는 건데 그 과업 관리가 나오기 이전의 관리 방법을 또 표류 관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전의 작업 현장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 이겁니다. 그때는 표류 관리라고 했어요. 적당히 태업도 하고 그냥 빈둥빈둥 대충 일하는 이런 식의 관리. 이거 갖다가 영어로다가 드리프트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표류 관리라고 했는데 그 표류 관리가 꽤 오래전에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나올 가능성이 없죠. 요새 교과서에도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가장 핵심 내용만 따져본다면 첫 번째 뭐예요? 과업 관리입니다. 과업 관리. 그래서 과업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과업을 과학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조직적인 태업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과업 관리. 두 번째, 작업량에 따른 차별 성과급제예요. 그러니까 목표 과업량을 달성하면 높은 임금,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 주는 거죠.
가지고 차별 성과급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구하는 게 결국 뭐예요? 목표만 달성하면 높은 임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연히 임금을 낮게 줘가지고 노무비를 갖다가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 고임금 저노무비를 달성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목표 과업량을 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한 거예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자, 직능식 직장제라고 해가지고 도입한 건데, 오늘날 기능식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직능식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펑셔널 해가지고 직능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직능식을 갖다 다른 말로 또 기능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식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식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갖다가 직장이라고 했던 겁니다. 포맨, 직장. 그래서 그걸 직장제라고 하는 거예요. 직능식 직장제도 또는 기능식 직장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2023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 미음 해가지고 하나만 더 표시해 놓으세요. 미음 해가지고 뭐냐면 계획부, 기획부라고도 하고 또 계획부라고도 합니다. 자,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부서를 갖다 별도로 만든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현장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현장에 알려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시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부제하고 또 한 가지 지시표제도 중요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그것도 뭐 늘 하던 얘기인데 2023년 시험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과학적 관리법이에요, 진짜.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현장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테일러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후계자가 나와가지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가 이루어져요.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테일러의 제자이자 테일러의 계승자로 나와 있는 게 그 셋이 나와 있죠. 그 성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뭐죠? 간트. 자, 간트는 지금도 유명해요. 간트 차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간트 차트. 한번 검색하면 아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길브레스 부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부부입니다. 부부가 또 계승자가 된 거예요. 길브레스 부부. 그리고 자, 길브레스 부부도 예전에 길브레스 부부도 특히 길브레스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동작 연구라고 해서 이거 2018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길브레스 부부 해가지고 여기 바로 주로 동작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모션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원자재 가지고 도구 투입하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모션이 있잖아요. 그 모션을 통해서 그 모션을 가장 짧게 만들어야만 작업 시간이 빨라질 거 아닙니까? 동작 연구하는 건데 그 동작 연구와 관련해가지고 길브레스 부부가 특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가 특히 연구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동작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의 동작 연구에 관해서는 2018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길브레스 부부의 동작 연구도 있고 또 에머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어서 자, 과학적 관리의 원리가 계속해서 계승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오직 생산성만 강조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생산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인간성은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또 이어서 포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과학적 관리에서는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해서 목표와 함량을 정한다는 거 사람을 기계처럼 본다는 얘기죠. 가지고 한계로 파악되는 게 생산성만 강조하고 인간성은 무시했다는 거. 이게 이제 한계로 지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계에 나와 있죠, 아래도. 자, 기업이 인간적 측면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고려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뭐 노동조합의 지지라든가 일반 사회의 지지는 많이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것도 뭐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꽤 오래전 문제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공정한 작업량을 설정한다. 공정한 작업량,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정하죠. 공정한 목표와 함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할 때도 과학적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근로자를 선발할 때도 과학적인 근로자를 선발 방법이 있고, 자, 4번 보시게 되면 시간제에 임금을 지급해요. 일한 시간만큼 임금 준다. 이것 때문에 파업이 계속 태업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해결한 거죠. 뭐죠? 차별 성과급제 해가지고 목표 과업량의 달성 여부에 따른 성과급제예요. 차별 성과급제. 시간급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급제예요. 자, 성과급제이니까 시간제가 아니죠.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 관리활동을 갖다가 기능별 분업 도입해가지고 조직을 기능식 조직을 만든 거예요. 조직을 직능식 또는 기능식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핵심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만 확인하시면 뭐 설명으로 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장이.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문장도 꽤 길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핵심만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 테일러의 뒤를 이어가지고 또 한 가지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포드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자, 포드 시스템은 원래 1914년에 나오게 돼요. 뭐 어떤 때는 13년이라고 하는데 1914년에 자,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헨리 포드예요. 헨리 포드에 의해서 자, 포드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포드 시스템 해가지고 포드가 창안한 조직 운영 원리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포드의 경영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흔히 자, 포드 시스템이라고 안 하고 포디즘이라고 하죠. 포디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테일러의 경우에도 테일러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테일러의 경영사상 이걸 강조할 때는 테일러리즘이라고 그래요. 테일러리즘. 마찬가지로 포드의 경우에도 자, 관리 방법을 얘기할 때는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자, 포드의 경영 이념을 얘기를 할 때는 포디즘이라고 해서 같이 언급을 하는데 뭐 따로 구분해서 나오는 경우도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포드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T형 자동차 해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대량 생산해가지고 싸게 파는 이런 기법을 처음 도입한 거예요.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싸게 파는.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하려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부품의 단순화, 표준화 기법을 도입하고 또 생산 방법에 있어서도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분업을 도입한 거예요. 가지고 파격적으로 생산비를 낮춰가지고 자동차를 갖다 대중화시킨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포드가 창안한 흔히 갖다 T형이라고 그래요. T타입 자동차 해가지고 미국에서 T형 그럼 다 알아들어요. T형이 뭐냐 그러면 의뢰냐 아주 대명사예요. 그래서 갖다 우리가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가 대량 생산 관리예요. 자동차를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래갖고 원가를 낮춰서 싸게 파는 이런 걸 도입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자동차를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하려니까 부품을 표준화해야 돼요. 일단은 표준화하기 전에 단순화해야죠. 단순화한다. 심플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부품을 갖다 표준화하는 겁니다. 스탠다다이제이션. 그러고 나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작업 공정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분업이에요. 분업을 해가지고 각각의 작업 공정마다 한 사람이 그 일만 담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문화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타이어만 끼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문짝만 달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화라고 그래요. 스페셜라이제이션. 가지고 심플리피케이션, 스탠다다이제이션, 스페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세 가지가 바로 생산관리의 3S다 해가지고 포드가 도입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죠. 생산관리에서. 가지고 여기 자, 부품의 표준화, 제품의 단순화, 작업의 전문화 등 3S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한 이동식 조립법이죠. 계속 움직이면서 조립이 이루어져가지고 라인 끝에서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동 조립법. 그걸 도입한 겁니다. 가지고 이것이 바로 자, 포드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포드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3S도 있지만 3S와 함께 분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분업을 통해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의 특징 몇 가지 언급하고 있죠. 이동 조립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포드의 경우에는 고임금 저가격이에요. 아까 우리가 테일러의 경우에는 뭐 했죠? 고임금 저노무비가 핵심이었는데 포드의 경우에는 고임금 저가격. 대량 생산하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대중화한 겁니다. 고임금 저가격 원리.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셔야 되고, 그것도 2020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포드 시스템 해가지고 고임금 저가격 원리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 그 포디즘의 핵심 되는 게 뭐냐? 포디즘이라고 할 때 포디즘의 핵심 되는 게 바로 봉사주의예요. 포드는 기업 경영을 사회에 대한 봉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게 자동차를 갖다 구입해가지고 누구나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기업 경영을 갖다가 사회에 대한 봉사로 파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주의 해가지고 포디즘 개념도 하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포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3S입니다. 자, 3S, 스페셜라이제이션, 심플리피케이션, 스탠다다이제이션 해가지고 세 가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포드는 비숙련공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비숙련공도 뭐예요? 기법만 배우면 당장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일만 담당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비숙련공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갖다가 또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포드식의 이런 생산 보게 되면 일단 생산 라인의 속도를 갖다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 라인에 붙어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은 하루 종일 타이어 쌓여 있는 거 갖다가 끼우고 조립하고 또 지나가면 그 다음에 타이어 갖다가 조립하고 기계요, 기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비판은 뭐냐면 비판은 생산 과정이 기계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도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비꼬아가지고 영화가 나온 게 있었죠. 예전에 찰리 채플린 나오는 영화 모던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기계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계의 일부처럼. 그만큼 거기서 인간성은 말살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이 당시에 많이 보급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가지고 결국 지금 포드 시스템도 그렇고 테일러 시스템도 그렇고 인간을 보는 관점은 결국 인간은 돈만 많이 주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런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관리법에서 나오는 인간관을 뭐예요? 경제인이라고 그래요. 경제인적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 유사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앙리 페이올에 의한 일반관리론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했는데 이건 작업 현장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현장의 관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과학적 관리법이 나온 건데, 자, 프랑스에서는 앙리 페이올이 나오는데 앙리 페이올은 사업가예요. 사장이란 말이에요. 사장이니까 경영 전반에 걸쳐가지고 일반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 전반에 걸친 일반 원리를 갖다 제시했다 해가지고 페이올의 경우에는 일반 관리론이라고 그래요. 앙리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 또는 관리 과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 과정 해가지고 경영 과정 얘기했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경영 과정 말씀드렸죠.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라고 해서 지금은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처음 정립해가지고 제시한 인물이 앙리 페이올이에요. 그래서 이걸 관리 과정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1916년이에요. 앙리 페이올의 경우에는 1916년. 프랑스의 사업자인 앙리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 관리, 경영 전반에 걸친 관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포드나 테일러의 경우엔 작업 현장, 생산 현장에만 초점을 맞췄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영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갖다가 제시한 겁니다. 가지고 일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페이올이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럽니다. 거기 5번째 줄에 나와 있죠. 경영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조직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며 바람직한 관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6가지 관리 활동을 구분합니다. 앙리 페이올이 구분하고 있는 6가지 관리 활동이 있어요. 6가지 관리 활동이 뭐냐? 세세한 내용은 영어대로 보시면 되고 기술 활동, 상업 활동, 재무 활동, 회계 활동, 보존 활동에다가 마지막으로 관리 활동인데 그 관리 활동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관리 활동에 포함되는 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 활동에 포함되는 5가지가 계획, 조직, 지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앙리 페이올의 경우에 이거 지휘라고 할 수 없어요. 지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시. 디렉션입니다. 디렉션이라고 썼어요. 용어도. 그래서 페이올의 경우에는 앙리 페이올의 경우에는 일반 관리해가지고 관리 과정을 제시했는데 페이올이 제시하는 관리 과정은
계획, 조직, 지시, 그 다음에 조정이 또 있어요. 코디네이팅, 조정, 그 다음에 통제가 있었던 겁니다. 5개를 구분한 거예요. 지시의 지휘가 아니라 지시. 그 조정, 통제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근데 페오리 처음 제시했을 땐 5가지에 이거 5가지로 제시한 겁니다. 5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계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 근데 오늘날에는 보통 이걸 4가지로 통합해야 되고 둘로 통합해요. 그래서 2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지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조정에 포함되고 일부는 여기 포함되고 일부는 또 조정에 포함돼가지고 조정을 통제에 포함시켜갖고 통제라고 하는 것이고 가지고 지금은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4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앙리 페어리입니다. 일단 기술활동, 상업활동, 재무활동, 회계활동, 보존활동, 관리활동 구분했고 관리활동을 5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관리활동을 5가지로 구분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5가지가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리활동에 관리 5요소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18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5가지. 관리자의 의무라고 해서 나왔어요. 2018년 경영학시험 문제에 관리자의 의무가 아닌 게 뭐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 5가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14가지 경영관리 원칙을 제시합니다. 14가지 경영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14가지 경영관리 원칙도 최근에도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2018년, 2020년, 또 2023년 시험에도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앙리 페어리 얘기하는 14가지 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14가지 관리 원칙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내용 가지고 설명 물어보는 게 아니라 14가지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4가지에 뭐가 포함되는가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데 틀리는 걸 집어넣으면서 택도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쉽게 보여요. 14가지 잘 모르고 헷갈려도 틀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기서도 14가지 관리 원칙, 분업화, 권한과 책임, 그 다음에 규율, 룰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 통일, 지휘 통일, 조직 목표가 우선이에요. 개인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가 충돌할 때는 당연히 뭐요? 조직 목표가 우선입니다. 이걸 갖다가 개인 목표 우선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낸다니까요. 시험 문제를. 아주 쉽죠. 당연히 그 당시에요. 지금도 아니고. 1916년 당연히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가 충돌한다면 조직의 목표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공정한 보상, 집권화, 계층화, 질서와 순서, 공정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공정. 상급자가 모든 부하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자, 고용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율권과 협동심이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14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그래서 14가지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하나하나 내용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14가지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물어보니까 없는 거 들어가면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 나왔던 것도 아주 쉽죠. 페어리 제시한 경영활동. 관리자가 해야 될 의무예요. 관리자의 의무. 5가지 요소 제시한 겁니다. 5가지 요소를 옳지 않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라고 했는데 지시를 갖다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요새 번역할 때는 그래요. 최근에 번역할 때는 지휘는 영어로 리딩이에요. 리딩. 부하를 이끌고 나가는 거 리딩. 그리고 다이렉션은 뭐예요? 당연히 다르죠. 리딩하고는. 그래서 다이렉션이라고 해서 이건 지시 또는 명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 나오는 거니까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역시 고전파에 속하는 겁니다. 자, 경영에 있어서 고전파에 속하는 것이 앞서 본 3가지 테일러, 포드, 앙리 페어리 말고 또 하나가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거죠. 관료제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도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 영어로 비로크라시라고 하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막스 베버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조직, 그걸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치적 지배 형태를 갖다가 막스 베버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고등학교 때
막스 베버가 정치적 지배 형태를 갖다 세 가지로 구분했다.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리적 지배. 자, 세 가지 지배 유형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자,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을 제시했어요.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관료제,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조직 형태가 관료제다 해가지고 관료제의 특징을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관료제의 특징이 뭐냐? 뭐 관청에 의한 권한, 계층제, 문서주의, 직무상의 공사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 관료의 직무상 전념화, 또 법규에 따른 행정, 그 다음에 고용계약의 자유계약성 강조한 겁니다. 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근대적 조직론이다 해가지고 막스 베버의 조직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나와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제시하는 이상적 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요. 베버가 제시하는 이상적 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게 뭐냐고 했는데, 자, 관료제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자, 계층제죠. 계층구조. 그래서 뭐 어지간한 조직들 보면 과 위에는 부가 있고 책임자가 과장, 부장 이렇게 있잖아요. 본부장 이런 식으로 계층제입니다. 그래서 그 계층제 뭐 설명 길게 나와 있는데 볼 거 없어요. 계층제인데 당연히 계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계층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직 내에 대리는 많다. 은행 가면 대리 많아요. 과장은 훨씬 적어요. 차장은 더 적고 부장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계층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 피라미드형. 그래서 계층제를 갖다 채택할 때 조직은 대부분 다 피라미드형입니다. 되게 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5급 공무원 취직한다. 그중에 장관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이 정도도 아니라 합격자가 이만큼 시작됐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팍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 이게 일반적인 실제 형태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우리가 계층제 얘기할 때 은에 나오는 게 피라미드형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걸 계층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상급자들이 계속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은 규칙 또는 법규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규칙이나 법규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두 번째예요. 여러 가지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문서화된 공식적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서화된 공식적 규칙이나 절차예요. 가지고 이제 규칙, 법규에 의한 행정 나오고 그 아래 문서주의가 나온 겁니다. 공식적 문서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죠. 업무 영역은 전문화되죠, 다. 업무가 전문화돼가지고 나눠집니다. 기업의 경우엔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나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관료제의 경우에는 업무 영역의 전문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 분업화 전문화예요. 분업화 전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특성해가지고 지금 거기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2020년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나왔는데 2020년에도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관료적 조직론에 의하면 자, 생산성은 작업자들의 사회적 심리적 조건이나 감독 방식에 의존한다. 사회적 심리적 조건이나 감독 방식에 의존한다. 관료제에서 맞아요? 틀리죠. 잘 알겠지만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낸 게 호선 실험이고 호선 실험을 통해서 형성된 인간관계론의 핵심적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관료제에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틀린 거 쉽게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정리하시고 연습하시면 뭐 얼마든지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관료제의 경우 내용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료제의 장점, 단점 해가지고 박스에 나와 있는데 다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죠. 그렇게 해갖고 자, 이제 고전적 관리론, 즉 과학적 관리법 해가지고 자, 고전적 관리론 정리해 봤습니다. 그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또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